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도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님 속을 꽤나 썩였는데 아무래도 그걸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니 요새는 같이 외출하는 것도 꺼리네요. 물론 이런 것 말고도 아이가 점점 내 품에 떠나는구나 싶은 일은 많습니다. 남편과 저와 보내는 시간보다는 친구와 놀러 가는 걸 좋아하고 게임을 하느라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조금만 귀찮게 해도 방문을 쾅 닫고 틀어박히기 일쑤이죠. 하지만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들놈이지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겪은 가정의 위기에서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남편과 저 둘 다 버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위기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제가 대학교 1학년 20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었고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그런 제가 목표하던 대학에 떨어지면서였어요. 부모님과 학교에서도 기대가 컸기에 모두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주변에선 재수를 권했지만 당시 저는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덩달아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원하는 학교가 보장된 듯 제 인생을 주무르더니 결국 떨어지고 나니 모든 것은 제 몫으로만 남았다는 배신감이 참 컸죠.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뒤늦게 사춘기가 온 것이었지만요. 어찌되었든 결국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가족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화장도 하고 힐을 신었는데 단번에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또 처음으로 술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어른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남자를 만나며 한 학기를 거의 지나보냈죠. 그리고 원하던 전공이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에는 흥미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학과 과정에서 뒤처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처음으로 시험이 두렵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더욱 열심히 놀았네요. 하지만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은 중간고사는 그냥저냥 보냈어도 학기 말이 되니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아무리 놀러 가자고 해도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그 즈음 남자를 한 명 만났어요. 학교 친구는 아니었고 자주 가는 호프집 알바생이었는데 원래도 저와 친구들이 가면 서비스로 안주도 주고 툭툭 농담도 던지는 사이였는데 이후에 한창 시험 기간이 되고 제가 혼자서 호프집을 찾게 되며 더욱 사이가 가까워졌죠.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편은 제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뭐랄까 저와는 달리 남의 눈도 신경 안 쓰고 또 자신의 삶을 전부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한 학기만 다닌 후 다시 수능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제 인생을 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났네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더욱 부끄러운 건 사실 부모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그게 제가 바라는 일이었다는 거였죠. 재수를 해서 제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 저는 부모님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제 멋대로 사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여름방학에도 서울로 올라오라는 부모님의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뿌리치고 남편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보냈죠. 한동안은 정말 내키는 대로 살았네요.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제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으면 바다로, 또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떠났다 돌아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받아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화를 내고 소리치고 그렇게 돈을 받았었어요. 그러는 사이 학교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으로 남편과 멋대로 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삶이 끝나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때까지 저는 아무리 고삐 풀른 망아지같이 굴어도 절대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정신을 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담해졌죠. 시작은 생활비가 떨어지면서 작은 절도를 저지르는 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학교도 자퇴하고 받은 등록금으로 남자 살림을 차렸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이때 저는 한편으론 잘됐다 싶기도 했죠. 독립하고 싶다 말만 할 뿐 사실은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는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자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앞으로 내 얼굴 안 보겠대. 이제 생활비도 안 보내준다네. 그래도 우리 둘이 알바하면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미쳤냐? 너나 나와서 알바해. 난 좀 있으면 군대도 가야 하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일이나 하면서 보내라고? 서방님 위한다 생각하고 네가 나와서 돈 벌어오면 되겠네. 그러고는 정말 일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구했어요. 주급으로 돈을 받아서 남편과의 생활비로 사용했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니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이라곤 요만큼도 없는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어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산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몸이 더욱 피곤하게 느껴져 퇴근하고 씻지도 못하고 바로 잠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어디 또 놀러 갔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하라며 몇만 원을 저에게 쥐어줬습니다. 저는 남편이 손에 쥐어준 돈을 보고 말했어요. 뭐야? 군대 가기 전까지 실컷 놀겠다더니 아르바이트 구한 거야? 너는 네 서방님을 너무 우습게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호강시켜주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른 밥 차려와. 아침에 일을 하러 가야 했기에 사실 정말 일어나기 싫었지만 오랜만에 남편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너무 기분이 좋았기에 그날 새벽부터 밥과 반찬을 해서 차려줬네요. 그리고 저는 씻고 일을 나왔고 남편은 잠을 청하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남편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마음 같아선 낮에 하는 일을 구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 맞더나 좀 있으면 군대 가야 하는 사람을 괜히 옥죄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그날 하루 일을 하고는 며칠이 지나도 또 다시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돌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다시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구했다더니 하루 가고 안 가는 거야? 좀 진득하게 일도 해봐야지. 하지만 남편은 너는 맨날 그렇게 틀에 박힌 사고방식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냐? 프리랜서도 몰라? 대체 그 머리로 대학은 어떻게 갔어? 일 생기면 또 나갈 테니까 그냥 걱정 말고 너나 개미처럼 매일 70도령 찍으면서 살아. 라고 빈정거렸죠. 정말 얄밉더라고요. 사실 이때는 좋은 감정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이혼하고 싶었지만 차마 부모님께 돌아갈 수 없어서 어떻게든 참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남편이 가끔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선물이라며 액세서리며 가방, 지갑 같은 걸 사오길래 묵묵히 참았죠.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던 게 남편이 가져오는 모든 물건은 새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적당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지만 어디 중고 상태에서 사왔는지 전부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궁을 하면 남편은 친구 여자친구가 판다고 해서 샀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죠. 사건은 남편이 자주 어울리는 친구 중 한 명이 새벽에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시작됐어요. 얼마나 쿵쾅거리며 들어오던지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왜 그래? 전쟁 났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새벽에 뛰어다니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어두운 방 안에 피린내가 훅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다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너무 놀라 소리치면서 남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친 곳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다쳐서 오지. 또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 그러나 저의 치공에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죠. 저는 머리가 터지려 하고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저도 더 이상은 못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아침이 되어 일을 하러 나가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했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만약 뭐라도 얘기하는 날에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못하고 왔지? 그러면서 남편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신발장에 놓인 우산으로 남편을 세차게 내리치고는 바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와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무래도 사람을 해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요. 그렇게 저의 신고로 전날 있었던 강도 상해 사건에 대해 남편은 용의선상에 올랐고 강도 상해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완전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다시 공부를 해 학교로 돌아갔고 제가 원하던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상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처음 저에게 호감을 보였을 때 저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저를 기다려주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 아픔을 감싸준 지금의 남편을 더는 내치지 못하겠더군요. 사실 그 사람도 이혼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서로의 상처를 더 보듬어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하는 삶은 정말 행복했죠. 오래전 멋모르고 부모님을 거역하기 위해 했던 결혼에서는 상처와 괴로움밖에 없었다면 이 사람과의 삶은 그때 누리지 못한 행복까지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하루하루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그야말로 축복이었죠. 사실 아들은 남편의 아이예요.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남편과 제가 재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커가는 동안 한 번도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저 닮은 딸을 하나 더 낳고 싶다고 몇 번이나 졸랐지만 저는 싫다고 딱잘라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진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사람 마음은 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생기면 혹여 나도 모르게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남편과 저는 아들 하나만 애지중지 키우게 되었죠. 아들은 정말 딸 부럽지 않게 애교도 많고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말도 하루에도 12번을 할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사춘기가 오더군요. 그때부터는 어찌나 말을 안 듣던지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PC방, 오락실, 노래방. 어휴, 그때는 아들 잡으러 다닌다고 형사가 된 기분이었네요. 하지만 그런 것 말고는 큰 말썽 안 부리니 그저 감사했죠.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던 저희 부모님은 너도 부모가 되니 애가 타지? 똑같이 당해봐야 보호만 말지. 라고 하시며 오히려 저 몰래 아들에게 용돈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만 하지 말고 놀고 싶은 만큼 놀라고 부추기기도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좀 여유 있게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제가 더욱 안절부절 못한 이유는 전 남편의 출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혹여나 저를 출소문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아이가 아침에 나간 후였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집에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 때문에 그런 경우가 흔하기에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웃음이 들린 뒤 전화가 끊어졌죠. 그날 저는 다시 과거의 저로 돌아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학교 시간이 되자
이대로 숨어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아들은 뜬금없이 찾아온 저를 보더니 학원이 쉬는 날이라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가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오늘은 안 돼. 집에 가서 컴퓨터로 게임해도 되니까 일단 집에 가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저는 그렇게 아이를 데려와 평소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게임을 하게 해주었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언제 와? 오늘은 야근하지 말고 빨리 와.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올 때 혹시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잘 살피고 들어와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몇 번 묻더니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대충 눈치를 챈 듯 알겠다며 묻는 속 잘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도착 후 저는 이 상황 전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분명하지도 않고 어떤 이력도 없었기에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자 남편도 일단 잘못 걸려온 전화일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평소보다 조심하자면서요. 그래서 저 또한 가족들이 전부 모이고 나니 두려움도 줄고 제가 감히 반응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촉이 적중했죠. 다음날이 되고 저는 아이를 학교까지 등교시킨 후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정 모자를 쓴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주수석에 올라탔죠. 네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내 인생 망쳐놓고 너네 행복하게 사는 거 같더라. 내가 그랬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야, 뭘 그렇게 떨고 있어? 농담이야. 내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벌써 죄를 짓겠냐? 그냥 네가 차려준 밥이나 한번 얻어먹으려고 왔지. 그러고 보니 너도 늙었네. 그때는 파릇파릇하더니. 하긴 여자는 애 낳으면 아줌마 되는 건 순간이지. 근데 네 아들 몇 살이야? 못해도 13, 4은 되겠던데. 이거 뭔가 좀 흥미롭다. 걔는 자기 부모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 전혀 모르는 눈치던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걔 부모가 누군데? 나야. 나랑 지금 남편. 헛진 소리 씩거리지 마. 그러나 그 전까지 전 남편이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아들 이야기가 나온 순간 더는 공포가 아니었죠. 발끈하는 게 뭔가 있나 보네. 내가 그랬지? 난 너 괴롭힐 생각이 없어. 단지 애정을 생각해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으려나 형편이나 보고 싶어서인 거야. 근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는데? 이야, 이 가방 봐라. 내가 옛날에 너한테 선물했던 거 다 합쳐도 이 가방보다 싸겠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돈 준비해도. 얼마를 준비하든 그건 너 알아서 하는데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의지 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겠소? 그러더니 전 남편은 떠나기 전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꼴을 보고 싶다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야릇한 웃음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떠나고 난 뒤 저는 한참을 움직이질 못했죠. 그러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라곤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돈을 쥐어주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떨쳐내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이 아들이 가족사를 알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사춘기의 아들이 제가 친엄마가 아니란 걸 알게 되면 영원히 제 곁에서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분명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아들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또다시 친구들과 놀러 가려는 아들을 일찍부터 집으로 데려와 붙잡아 두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화가 많이 났는지 자신의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죠. 저녁을 먹으라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결정이 더욱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별일은 없었는지 혹시 또 전화가 온 건 아닌지 물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어요. 별일이 뭐가 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닌가 싶네. 아무래도 땡땡이가 요새 사춘기다 보니까 나까지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주말엔 당신이 시간 좀 내서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래요?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표정이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서 제가 500만 원을 말도 없이 인출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도 제가 생활비며 또 각종 공과금, 양가 부모님 용돈 등 자주 사용하는 계좌라서 습관처럼 인출하느라 남편의 명의라는 걸 아예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일 한도 금액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려 했고 결국 남편이 문자 알림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쓴다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을 거야.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큰 돈을 치우고 만드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라면 숨기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아들의 방문이 굳게 닫힌 걸 확인하고 방으로 남편을 데려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 사람이 왔었어. 그리고 땡땡이가 내 자식이 아닌 걸 눈치채고는 입을 다무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여보, 난 땡땡이를 잃는 게 제일 겁나요. 막상 그 말을 꺼내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자 남편이 저를 달래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남편에게 안겨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드는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저희의 방문을 열고 그대로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아들의 표정을 보아서 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전부 다 들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막고 싶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얼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 말을 막더니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동안 좋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직 어린 아들의 비장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네요. 하지만 뒤이어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땐 솔직히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든 아니든 어차피 저한테 엄마는 엄마 하나뿐이에요. 저는 아들의 말에 천하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잠시 후 저희 가족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 인간과의 대화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돈을 받으러 뻔뻔스럽게 나타난 그 인간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수 후 바로 강도짓을 하여 쫓기는 신세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으로 제 사춘기의 철없는 행동은 영원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여전히 변치 않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들놈의 사춘기는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이제는 저는 아들을 잃지 않을까 하는 고민 따위는 하지 않게 되었죠. 잠깐의 사춘기 방황이 끝나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엄마의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강사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내도 저와 같이 스포츠 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서로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격도 잘 맞고 극속도로 가까워져서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게다가 서로 종교도 같아서 같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열심히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같은 종교라서 그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와 아내는 같은 체육인이기도 하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서 천생연분이었어요. 체육인들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비체육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같은 체육인들은 좀 단순한 구석이 있습니다. 매사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말빨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비체육인과 연애를 시도할 때 최대 걸림돌이 대화였죠. 소개팅 같은 데 가면 상대 여성의 저를 보고 첫눈에 호감을 갖습니다. 몸도 건장하고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 어깨가 다른 남자들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처럼 작은 얼굴은 아닌데도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게 보이면서 호감을 발산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만남이 잘 이어지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말재간이 있지는 않거든요. 말보다는 몸쓰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발전되고 연애를 할 때 서로 참 좋았죠. 연애 시절 데이트할 때도 여름철에는 물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하고 겨울에는 스키 같은 걸 즐겼어요. 스키는 아내와 제가 겨울철만 되면 무조건 시즌권을 끄는 뒤 매주 주말에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평일에도 수영 저녁반이 없는 날에는 야간 스키를 타러 가기도 했고요. 물론 저와 아내의 전공이 수영과 에어로빅인데 무슨 스키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보통 체육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레저 스포츠는 죄다 잘합니다. 체육 대학 다닐 때 배우기도 하고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좀 발달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것도 금세 배우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비슷한 직업, 집안에 같은 종교를 가져서 서로 궁합이 잘 맞아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둘이 좋아 죽어도 상대방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하면 결혼까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 연애 시절에 처음 처가에 갔을 때 저 부모님들이 무척 저를 좋아하셨죠. 특히 지금은 장모님이 되신 당신은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연애 시절 처음 아내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어쩜 시험을 해서 그런지 어깨도 떡 벌어지고 몸매가 아주 예술이네. 그러면서 제 어깨를 막 쓰다듬으셨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러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 뒤에는 자처 부위에 손을 대셨어요. 에야, 장단지도 완전 말근육이야. 도똥이처럼 아주 단단해. 그래서 저는 처음 뵀는데 좀 너무 과하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 아닌가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제 표정을 읽은 아내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좀 부침성이 좋아. 그 말에 장모님도 눈치를 채시고 말씀하셨죠. 아차, 이런. 오늘 처음 만나는데 내가 좀 주책을 부렸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처음 방문하는 여자친구의 집이었고 장모님 성격이 워낙 외향적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제게 당신의 몸 관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장모님의 외관을 한번 훑어보는데 보통 그 연배의 여성들에 비해서 엄청 젊게 보이셨어요. 몸에 군살도 거의 없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보일 정도였죠. 그렇지만 장모님과 반대로 장인은 완전히 약골로 보였습니다. 운동이랑 겉하고는 완전히 담쌓은 분처럼 자세도 꾸부정하고 바싹 마른 체형했죠. 그 나이에 살이라도 좀 붙었으면 덜했을 텐데 지방이라고는 거의 없이 바싹 말라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다고나 할까? 활기차고 거침없는 장모님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른 장작처럼 힘없이 거실 구석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장모님은 그런 장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땡땡 아빠 몸이 좀 약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그래서 제가 그냥 흘리는 말로 이렇게 물었죠.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못된 귀신이 붙은 것 같아. 귀신? 저는 장모님의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장모님이 아주 독실하신가 보다 했어요. 간혹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이 드는 것도 다 귀신이 들어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땡땡 아빠가 쓰러졌어. 지금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나? 장인어른께서요? 그럼 119에 먼저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119에 119. 그리고 저는 차를 몰고 처가로 갔죠. 저희 집과 처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장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밤에 차가 막히지 않았을 때는 차로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 이상 가야 했죠. 그래서 장모님이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면 제가 갔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초가에 막 도착했을 때 집 근처에는 구급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사정으로 119 구급차가 늦게 오고 있나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처가 집안에 들어가서 풀리게 되었죠. 어머니, 119 오고 있대요? 아이고, 이제 왔어. 119는요? 119? 연락 안 했는데. 예, 왜요? 빨리 응급실에. 아무래도 이미 숨이 넘어간 것 같은데 119를 부르기가 좀. 저는 도무지 장모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런데 안방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침대 한가운데 장인이 누워 계셨고 그 옆에 커다란 십자가가 눕혀져 있었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었어요. 왠지 방 안에 장인과 장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가 나간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왔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좀 당황하시면서 말을 얼버무렸죠. 응? 아니, 누가 오긴 무슨. 저는 누워 계신 장인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미 숨을 거두신 것 같았죠. 그래도 일단 혹시 몰라서 심장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제가 수영 강사라서 심장 마사지라든가 인공호흡 같은 긴급구조에 대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몇 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해봤지만 속줄 없었죠. 결국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구급대원이 와서 장인 어른을 확인하고는 이미 운명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라 이미 사망을 하셔서 구급대원들은 그리 서두르지 않고 장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를 옮기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장인의 병원 영안실에 모시고 아침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이번엔 병원에 가서 장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건 일절 말하지 않고 그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장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5개월째였어요. 그런데 유산기가 모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죠.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장례 치르느라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장례식장에 저녁 때 몇 시간만 오게 하고 제가 조문객들을 주로 맞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제게 장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인사치레로 묻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대충 둘러댔죠. 그런데 조문객 중에 특이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모님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더라고요. 장인 영정 앞에 기도를 하신 뒤 식사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장모님이 목사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문객들이 뜸한 시간에 그 자리로 저를 부르셨죠. 그리고 장모님은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보게 목사님께 인사드리게 내가 평생 의지해온 목사님이죠. 저는 어색하게 그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목사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는데 이 목사님이란 분이 여느 목사님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사입이 같다고나 할까? 그런데 장모님 말씀으로는 시집와서 애가 안 생겼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니까 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제 아내가 된 거죠. 이사를 갈 때나 어디 땅을 살 때나 심지어 병이 생겨도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대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안 나는 병이 없었다면서요. 장인이 돌아가신 것도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나쁜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독교 신자긴 하지만 맹목적으로 막 믿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죠. 그것도 빼먹을 때가 많지만 말이에요.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 눈에 보기에 그 목사님은 아무래도 사이비 목사 같았죠. 그리고 그 사기꾼과 같은 목사님과 제가 부딪히기 시작한 건 장례식 때부터였습니다. 조문객들 다 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 목사님은 자리를 지키셨어요. 아내도 몇 시간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다음날이 장인어른 발인이라
새벽에 일찍 나와야 해서 일찍 들여보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저와 장모님 그리고 그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술도 좀 마셨겠다. 하루 종일 조문객 상대하느라 피곤해서 장례식장 한켠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눈을 떠보니 장례식장 구석에서 장모님과 목사님이 함께 있는데 장모님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장모님은 누워 계셨고 그 옆에 목사님이 장모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 광경이 너무도 되게 망측했거든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죠. 아니, 저 양반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뭐하는 짓들이지? 민망한 일이기도 했지만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장모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지금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빠지도 물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되스럽지 않다는 듯 말하더군요.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있어. 장인한테 못대했던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거든. 정말 기가 막혔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목사님이 장모님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하니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란 사람의 말은 더 가관이었죠. 사이분한테도 귀신이 보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더럽고 나빠서 그 목사님을 좀 무례할 정도로 대하며 돌려보냈어요. 제가 보기에 장모님은 완전히 그 사기꾼 같은 목사님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죠. 어찌됐든 장례를 마치고 저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엄마가 아주 많이 의지하시는 분이야. 우리 집 일이라면 본인 일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장례식장에서 장모님과 목사님이 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되스럽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장인이 살아계실 때도 목사님이 집에 찾아와 귀신을 쫓는 기도를 종종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이 지나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불운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유산을 한 거였죠. 가뜩이나 아내는 유산기가 보여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장인이 돌아가시고 조심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유산을 하고서 엄청 울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뱃속 아이까지 잃었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착잡해서 괴로웠죠. 그래도 저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는 더 아파할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유산을 하고 나서 아내는 스포츠센터에 병가를 내고 잠시 처가에서 요양을 했죠. 처음에는 아내가 당분간 처가에서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장례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장모님과 같이 있는 게 좀 꺼려졌죠. 아내는 장인도 없는 집이라 썰렁하니까 사람 옮기를 못할 겸 같이 있자고 졸랐지만 저는 한사코 핑계를 둘러대며 아내만 처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퇴근하고 처가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면서요. 그래서 이것까지 거절하기에 좀 눈치가 보여서 처가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이상한 헛소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안에 나쁜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유산한 것도 그 귀신 탓이라면서요. 저는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발끈해서 얘기했죠. 장모님,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원래 유산기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 치르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악화된 거지 무슨 귀신이 어쩌고저쩌고입니까? 자네도 교회 다니지 않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안 믿어? 귀신 쫓으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서고 그랬잖아. 목사님도 그러셨어. 귀신을 제대로 쫓아내야 다시 아이도 가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 저는 언제까지 장모의 그런 헛소리를 들어야 하나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을 부릴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았죠.
내 엄마야. 날 봐서라도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엄마가 당신 잘 되라고 저러지. 뭐 못 되라고 그러겠어? 그냥 그러냐고 좀 봐줘. 응?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저를 붙잡는 아내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꼭 누르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차를 내오더라고요. 그래, 차 한 잔 마시면서 감정 누그러뜨리자 하는 마음에 저는 천천히 차를 마셨죠. 그러고는 뒤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잠이 든 건지 기절을 한 건지 그냥 완전히 기억이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신을 잃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무거운 눈꺼풀을 올렸죠. 그러자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주변에 아내와 장모 그리고 문제의 그 사이비 목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구하며 기도를 하는 듯 했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소위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간혹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긴 했지만 저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 기도를 하니까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외치기 시작했죠. 아내와 장모는 옆에서 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귀신아, 물러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쏙 물러거라. 귀신이 붙어있는 제 육신에 예수가 와야 귀신이 떠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목사는 저한테 아주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욕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소리였죠. 저한테는 그게 그것처럼 여겨졌지만 말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체육인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센 편이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인지 그때는 더 초인적인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쳤고 목사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그러자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던 장모와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온 정신과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랬더니 장모와 아내는 더 큰 소리로 거의 울부짖듯 기도를 했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 소리에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처가를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경찰한테 이야기해봤자 저를 미친 헛소리한다고 여길 것 같더군요. 저라도 제가 겪은 일들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지금까지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아내는 장모와 함께 처가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와 장모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요. 그 목사님한테 귀신 축사 기도를 받아야 임신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모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이비 목사 말을 계속 믿을 거면 이혼하자고요. 저랑 이혼하고 그 사이비 목사가 정죄지는 남자를 만나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내와 장모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이혼에 대한 결심이 강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일어난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별 고생 없이 잘 자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아버지 사업이 보도가 나긴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버지가 빨리 사업체를 정리해서 빚에 허덕이며 도망다니거나 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물론 이전처럼 부유하게 살진 못했지만 아버지도 얼마 안 지나 아버지와 친한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면서 사는데 별 불편함은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 대학 입시보다 어렵다는 군대 입대해서 집안이 어려울 때 입 하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군대를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대학을 돌아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학비는 제가 버는 정도는 되었었죠. 그때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편이어서
사람들이 다 알만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학비와 용돈을 모두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때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잘 봐주셔서 주변 어머님들한테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그 덕에 7명을 한 번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을 2시간씩 주 3회 과외를 하니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여가 시간이 없었죠. 그렇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분의 딸이 방학을 끝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때 당시 남편분과 이혼한 상황이었는데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원래 어머님 쪽이 부자였고 남편분은 그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따님은 본인이 키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키우던 그 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혼하고 나서 딸이 많이 방황하기 시작했대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늦게 들어오고 중학생 때 이미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인간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를 여러모로 돌봐줄 선생님을 알아봤는데 제가 최종 선택이 되어서 그 아이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아직도 그 아이와의 첫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모든 일들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이 넘게 그 아이를 달래고 공감해주면서 그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었고 저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조금씩 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됐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신망을 얻게 되었고 어머님은 따님을 제게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그 학생이 제 아내예요. 아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희는 바로 식을 올렸죠. 그때 아내가 24살, 제가 29살이었어요. 당시 장모님이 암에 걸려 몸이 안 좋으셔서 아내와 저는 빠르게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장모님은 딸의 결혼식과 손자까지 보고 돌아가셨죠.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산후 우울증과 함께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특히 장모님의 죽음을 자신 탓이라고 자신이 어렸을 때 속만 썩이지 않았다면 장모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증상이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것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내의 정신건강에 늘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우울증과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오전 시간에 잠깐 아이를 봐달라고 하고 그때 아내가 잠시라도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아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러자 아내는 그 길로 화실을 알아보았고 근처에 있는 화실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오전에 3시간 정도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내는 취미생활도 가지고 나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우울증 증상도 많이 나아졌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도 너무 보기 좋았죠. 그리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이제 그림 실력도 꽤 많이 늘어서 저희 집 곳곳에 아내의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 우리 아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서 아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림 열심히 그려서 나중에는 개인전을 하고 싶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점심까지 아이를 돌봐주는데 저녁까지 돌봐주는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죠. 사실 제가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월급쟁이 봉급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지금은 아니어도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잣집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자라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예전처럼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며 사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잘 지원해주자는 마음이 있었죠. 때문에 결국 저는 기존의 어린이집보다 훨씬 비쌌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저녁까지 맡아주는 어린이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일찍 퇴근을 할 때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림에 열정을 쏟으면서 너무 밝아 보이는 것이 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아내의 작업이 좀 늦어져서 제가 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함께 나왔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손을 흔드는데 옆에서 한 여성도 자신의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는 그 여성분이 다시 고개를 돌려 제게 인사를 했어요. 땡땡이 아버님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별별이 엄마예요. 그 여자는 제 아들과 함께 있던 여자아이의 엄마였죠.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처음에 스팸 전화인가 하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왠지 느낌이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벨벨의 엄마였어요. 벨벨의 엄마는 어린이집에 물어봐서 제 번호를 얻었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오늘 자기가 벨벨이를 좀 늦게 데리러 갈 것 같으니 30분 정도만 벨벨이랑 같이 있어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별로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갑작스런 전화에 얼떨떨하여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 아들과 벨벨이를 데리고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뒤 벨벨이 엄마가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꼭 신세를 갚겠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벨벨이 엄마를 매일 보게 되었죠.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 아내가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화실에 있게 되면서 제가 매일 아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벨벨이 엄마와도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벨벨이 엄마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돈이 좀 있는 집안인 것 같았죠. 혼자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들 고용하고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지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치고는 차도 비싼 외제차에 사는 아파트도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여서 돈에 그렇게 쪼들리는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아이를 기다리는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끔은 자기 가게에서 커피를 포장해야 저에게 주기도 하고 아이들 육아부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번주는 벨벨이 엄마가 가끔 늦는 날이면 제가 벨벨이와 제 아들을 모두 데리고 와 벨벨이 엄마를 기다리곤 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회사에 있는데 벨벨이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왔는데 저번에 신세 진 것도 갚을 겸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이미 이곳까지 온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만난 벨벨이 엄마는 평소와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이를 데리러 올 때는 그냥 수수하게 후드티 같은 편안한 차림에 화장도 안 해서 잘 몰랐는데 그날은 화장도 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나온 모습을 보니 왠지 다른 사람 같이 보였죠. 그래서 벨벨이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솔직히 좀 그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어도 이건 너무 빤히 보이는 수작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벨벨이 엄마가 저를 꼬시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무 예쁘다. 아직도 너무 사랑한다. 이제 결혼한 지 4년째인데 아직도 신혼처럼 지낸다면서 아내 자랑만 늘어났어요. 그러자 벨벨의 엄마는 저에게 저 같은 남편을 둔 아내가 부럽다고 하면서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차 싶더라고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그래도 이혼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내 자랑을 하는 것이 너무나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하자 벨벨의 엄마도 웃으면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벨벨의 엄마는 아무 의도가 없는데 제가 오해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하니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벨베리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문득 주말에 돌아올 아들의 생일이 생각나 그냥 조촐하게 벨베리아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를 하자 벨베리 엄마도 벨베리도 모두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아들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어떤 요리를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주말에도 전시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땡땡이 생일은 어떻게 해? 저는 내심 아내의 말에 서운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아내는 그냥 오빠가 알아서 해줘. 그리고 번거롭게 음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뭐 시켜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점심에 간단하게 생일 케이크 자르고 저녁에 손님들 불러서 따로 파티를 하든 취소를 하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시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아들의 생일을 저렇게나 신경 쓰지 않는 엄마라니 이해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내에게 뭐라고 반박하지 못했죠. 아내가 괜히 스트레스 받아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까봐 또 입에 다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낮에 케이크를 사와 새 식구가 생일 파티를 잠깐 하고 아는 전시회 준비하러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벨베리 엄마를 맞이할 준비를 했죠. 아무래도 시켜 먹는 건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마트에서 장도 좀 보고 먹을 것도 이것저것 사와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벨베리 엄마가 왔고 저는 아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며 우리끼리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조촐하지만 나름 즐거운 생일 파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고 있고 저와 벨베리 엄마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벨베리 엄마가 제게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을 재빨리 뺐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잽싸게 들어갔죠. 아무래도 벨베리 엄마가 제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상황이 매우 혼동스러워 머리를 쥐어 싸고 있는데 잠시 후 벨베리 엄마가 안방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이 아버지, 미안해요. 문 열어주시면 제가 모두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뭘 이야기한다는 건지 갑자기 유아해졌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자 벨베리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며 심견 진실을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벨베리 엄마는 지금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이혼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벨베리 아빠는 제 아내가 다니는 화실의 원장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려는 그 이유가 바로 벨베리 아빠가 제 아내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것도 3년 동안이나 관계를 유지했다고 했어요. 3년이라고 하면 화실에 다니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속이면서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에 있는 아내와 벨베리 아빠의 외도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둘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부터 화실 안에서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죠. 벨베리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벨베리 아빠와 이혼하는 것 말고도 제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일부러 제 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등록하여 저에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단호하게 이육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많은 고민을 했대요. 처음에 저를 이육하려고 했지만 제가 아내에게 너무 바보같이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복수하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용하려고 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저도 아내의 외도 사실에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벨베리 엄마가 보여준 사진들의 장면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 남자와 만나기 위해 아들의 생일에도 밖으로 나간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본 벨베리 엄마는
저에게 자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화실을 포함해 모든 것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매도의 현장을 덮쳐서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벨벨이 엄마는 제 아들과 별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잠시 맡기고 저와 함께 화실로 갔습니다. 화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벨벨이 엄마가 비밀번호를 눌러 화실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진 모습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아내와 벨벨이 아빠라는 그 원장놈이 화실 테이블 위에서 나직 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저와 별별이 엄마를 본 두 사람은 기겁을 하고 놀랐고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를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 이혼 소송부터 상간남 소송까지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내는 그 사이 주섬주섬 옷을 걸쳐 입고서는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왠지 그런 아내를 계속 보고 있다가는 마음이 약해질 것만 같아서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아내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혔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제 보살핌에 너무 익숙해져 연애에 대한 감정보단 아빠 같은 포근함을 느꼈는데 그 남자에게선 연애의 감정을 느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바람을 피더라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와 별별이 엄마는 함께 이혼소송과 상간연놈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아내와 별별이 아빠는 저와 별별이 엄마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권도 저희가 가져왔어요. 그러나 저는 양육비는 안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쳤죠. 이혼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를 보러 오겠다는 연락 한 번 없으니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은 벨벨이 엄마와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을 괜찮은 사람으로 키우는데 몰두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 같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응원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내온 아내, 저의 집사람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이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배신이죠. 차라리 그냥 바람만 핀 거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니 이 사람을 처음 만나 반했던 그 순간까지 후회가 되네요. 가족 중 한 사람이, 그것도 아내이자 엄마라는 인간이 삐딱손을 타고 나니 집안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한동안 마치 모의씨인 사람처럼 주변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일에도 지장이 있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걸 정리할 상태라 이렇게 하소연하듯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43이고 집사람은 저와 동갑입니다. 결혼 생각이 없던 저희는 소린이 넘은 나이에 서로를 만나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33살쯤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졌죠.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서 자연스럽게 1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도 부모님 가게 정도만 도우며 살았던 사람인지라 사회생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저는 결혼 당시 대기업 사원이었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상태라 그게 모은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좁은 원룸에서부터 그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이 안정적인 편이라 경제 상황은 빠른 속도로 나아졌고 아내가 일하지 않고 집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했죠. 하지만 아내 생각은 달랐나 봐요.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부터 부쩍 깝깝하고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집에서 여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아이 둘 보랴, 집안일 하랴, 거기다 가족들 끼니까지 챙기다 보면 저보다 더 육체적으로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성이 가정적이고 음식 솜씨도 훌륭한 아내 덕분에
저는 바깥에서도 동료들의 질투 어린 칭찬을 많이 들었을 정도로 단란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사회생활 한번 해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념도 철저해서 경제권을 아내가 모두 관리했는데 빈틈없이 착착 잘 모으는 모습도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외출이라고 해봤자 이웃들이랑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 아이 등도시키고 나서 근처 카페에서 수다 떠는 거, 이 정도가 전부였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외출이 정말 잦아졌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잦은 외출 때문에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게 눈에 보여도 거슬리진 않았죠. 왠지 모르게 활기 넘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저도 걱정이 안 돼서 좋았거든요. 갑갑하다는 소리도 언제부턴가 하지 않고 집에 있을 때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아내가 요즘 꽤나 즐거운가 싶어 저 역시도 힘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고 그 정도를 뛰어넘는 일이 점점 많아졌죠. 어느 날 야근을 하느라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칭얼칭얼 대고 있길래 아빠랑 오랜만에 놀아볼까? 하고 말을 걸었더니 자기는 놀 힘이 없다고 학교에서 급식 먹은 거 빼고는 아침도 저녁도 못 먹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한창 먹어야 할 초등학생이 저녁 9시가 다 되도록 하루 한 끼만 먹었다는 말에 제가 엄마는 어디 나갔냐고 물으니 아이는 오후 4시쯤부터 집에 엄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외출이 잦아져도 아이들을 이렇게 긴 시간 집에 홀로 방치한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끼니도 안 챙겨줬다고 하니 좀 놀랐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 밥이 먼저니 양복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이것저것 어설프게 만들어서 밥부터 해준 다음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저녁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아내가 들어왔어요. 높은 하이힐에 짙은 화장, 처음 보는 옷들, 아이들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아내의 그런 옷차림을 보니 썩 달갑지 않았죠. 그래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다녀와? 아, 옆에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애들 말 들어보니까 오늘 밥도 못 먹었다던데? 오늘따라 정신이 좀 없어서 애들한테 시리얼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나 보네? 걱정스런 제 말투와 달리 그저 평온한 아내의 말투,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그 태도가 저는 더욱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집안일도 그렇고 애들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뭐, 아니 오늘 하루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애들이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나도 외출 좀 하고 사람 좀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째려보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원래는 애들 밥이며 집안일이며 뭐 하나라도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저는 아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영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참았죠. 그리고 가끔씩 말다툼을 하면 꼭 먼저 말을 걸어오던 아내였기에 시간이 해결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달랐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집에 있으면 맨날 누군가랑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들과 집안일에도 소홀해지고 맨날 첫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만 하고 매일 화장품이다 옷이다 쇼핑하러 다니느라 지출도 엄청 늘었죠. 예전엔 경제관념이 저보다도 더욱 확실해서 아내가 경제권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있자니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일찍 퇴근한 어느 날 저트럭에 실상을 마련해놓고 아내를 기다렸죠. 아내는 그날도 역시나 늦게 귀가했어요. 그리고 저번처럼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동네에서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오늘은 할 말이 길 것 같아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고 그저 술 한잔하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안 그래도 나도 할 말이 있었어 라고 말하며 냉큼 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아내에게 요즘에 대한 생각들을 이야기했어요. 불필요한 쇼핑에 지출이 너무 늘었다는 점, 그리고 외출도 너무 잦고 집안일에 부쩍 소홀해졌다는 점 등
서운했던 점들은 천천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코웃음을 치며 장난해 지금 이러고 대받아치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집은 남편이 월마다 명품 가방 사왔다더니 애들 보느라 고생 많다고 마사지를 매달 끊어준다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난 지금 요 몇 달 쇼핑 좀 많이 했다고 이렇게 잔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끝까지 들어봐. 그냥 요즘 당신이 좀 변한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한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안 그래?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애나 보는 내가 당신 돈 좀 쓴 게 그렇게 아까워. 이제 당신한테 용돈 받아 쓰길 원해. 그걸 원하는 거지. 불도저처럼 저에게 쏟아부는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이 없었죠. 아내 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워낙 수수한 사람이었던지라 사직품에 돈을 쓴 적이 10년 동안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안 그러던 아내가 이후 몇 달 동안 긁은 카드값이 전이 200만 원이에요.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뭐라 이야기를 풀어보기도 전에 아내는 극도로 흥분해서 저에게 쏘아붙였고 돈 못 버는 남편한테 혼나기 싫다며 자기도 이제 사람들 만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돈을 벌어올 테니 경제권 넘기라느니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느니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나름 대기업 과장인데 남들보다 진급이 빠른 건 아니지만 노린 것도 아니고 보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사무실 한번 출근해 본 적 없던 아내가 갑자기 어디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내 말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일도 안 해본 당신이 갑자기 무슨 취직이야. 일도 안 해본.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 일자리는 내가 알아서 알아볼 거고 조만간 돈도 벌어올 거니까 이제 집안일은 반반씩 하는 걸로 해. 대화를 하면 할수록 꼬이는 느낌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대답할 길이 없어 알겠다고 했고 정말로 며칠 뒤 아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라며 그렇게 알아두라고 통보를 했죠. 제가 어디로 출근하냐 무슨 일이냐 물어도 대충 자리 잡으면 이야기해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급속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아내, 그런 집사람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다 출근을 한다던 월요일 전날 밤 침대에 먼저 누워 잠들기 일보 직전인 제 옆으로 아내가 잘 준비를 하러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내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제가 눈을 감고 있자 자는 줄 알고 침대 밑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조용한 한밤중이라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넌지시 들려왔죠. 정확히 어디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땡땡 건물로 오면 돼 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응 하고 전화를 끊었고 아무렇지 않게 제 옆에 누워 잠을 청했죠. 아니 그런데 원효회사에서 첫 출근 전날 밤에 저런 식으로 전화를 주나요? 그것도 반말로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는 사이인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정상적으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지인의 사업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정도의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가는 아내와 내 사이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감을 건널 수도 있겠다는 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아내가 나가는 걸 본 뒤 회사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아 연차를 하루 써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아내의 뒤를 밟았어요. 모자만 둘러쓰고 급하게 따라 내려가니 아파트 입구 쪽에서 택시를 불러 타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택시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한 20분쯤 달렸을까요?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택시가 섰고 뒷모습만 보면 20대 같은 차림으로 내리는 아내가 보였죠. 저게 첫 출근을 하는 복장인지 나이트 가는 복장인지 솔직히 구분도 안 되더군요. 진짜 20대들도 회사 갈 땐 저런 식으로 입지 않을 것 같은 쫙 달라붙는 원피스에 가죽 자켓 그리고 아찔한 높이에 하이힐까지. 아내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그걸로 자기 화장한 얼굴을 한번 확인하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살짝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그 건물을 따라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내의 뒷모습을 수치도 확인했죠. 그리고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한 다음
계단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올라갔어요. 그런데 계단마저도 쾌쾌한 냄새가 날 만큼 그 건물은 폐건물과 다름없어 보이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런 곳에 대체 무슨 사무실이 있는 걸까 생각하며 아내가 내린 층에 도착했고 비상문을 끽 열자마자 저 멀리 아내가 보이길래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보이는 아내는 웬 남자와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을 잡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젯밤 통화했던 지인인 건가? 생각하는 순간 두 사람이 볼에 입을 쪽 하고 맞췄고 진하게 포옹까지 한 다음 어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지닐 리가 없는 저들의 스킨십, 매일 요상한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화장하던 아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저는 순간 분노가 끓어올라서 문을 박차고 뛰어갈 뻔했습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명품에 치장해놓고 그 차림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아내와 그 남자가 들어간 곳에서는 이미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고 저도 뒤따라 그 사무실 앞까지 다가갔어요. 코앞까지 다가가니 웅성거리면 물론이고 웬 노랫소리 그리고 박수소리까지 들리는 의문의 사무실. 창문에는 웬 포스터 같은 걸로 덕지덕지 붙여서 안쪽에 보이지 않도록 해뒀더라고요. 불길하고 요상한 분위기에 상황 파악이 안 되던 찰나에 안쪽에서 철컹하고 문이 잠긴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실내에서는 엄청난 노랫소리와 함성소리가 터져나왔죠. 도대체 이게 무슨 회사란 말이니까. 저는 창문을 가득 메운 포스터들 사이로 안쪽에 보이는 곳이 없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메워놓지 못했던 창문 사이의 틈새를 찾았는데요. 그 틈새로 본 실내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약 50평도 안 돼 보이는 그 사무실 안에서 약 100명 남짓 돼 보이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었고 맨 앞에 있던 칠판에는 뭔지도 알 수 없는 영어가 한가득 적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칠판 앞에 서 있던 정장스레의 남자 한 명이 뭐라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갑자기 손을 하늘로 뻗쳐들더니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고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 길에 박수를 치지를 않나. 신라 한편에는 웬 박수가 몇백 개 쌓였고 이게 뭔지 대체 알 수가 없었죠. 이게 TV 속에서나 나오던 신흥싸움이 같은 곳인 건지 아니면 다단계인 건지 파악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름이 끼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도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가서 정장 차림의 남자와 90도를 인사를 한 뒤 명부에 무언가를 적고 잔뜩 쌓여있는 박스들 중 수십 개를 받아서 끙끙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경비원인지 경호원인지 모를 검은 옷의 남자들이 우르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황급히 도망쳐 몸을 숨겼고 그 미친 인간들의 모임이 끝날 때까지 비상 계단에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렸죠. 참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회사 월차까지 내가면서 와 있는 곳이 왜 이런 곳이어야 하는지, 저 희한한 인간들 사이에 왜 아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내와 망측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던 그놈은 누구인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봐도 30대를 간 넘은 듯한 애뜬 얼굴이었던 그놈. 누가 봐도 호감 형이었던 그 남자의 얼굴보다 그 남자를 홀린 듯이 바라보고 있던 아내 표정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계단에 한참을 쭈그리고 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그 공간은 횡하니 비어있더군요. 소리 소문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다 빠져나간 겁니다. 모이는 장소도 모이는 방법도 흩어지는 방법도 너무나도 이상한 이곳. 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건물 주차장 쪽에 빨간색 차 한 대가 우두커니 서 있었고 그 유리차 안으로 얼핏 아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 시트를 뒤로 제끼고 아까 그놈과 망측한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헛구역질이 올랐죠. 그리고 눈이 돌아 그 짐승 같은 놈년들의 차 쪽으로 뛰어가려다가 순간 이성을 되찾았고 그 맞은편에 세워져 있었던 다른 차 한 대 주인의 번호만 재빨리 기억해둔지 자리에서 빠져났어요. 제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저는 그날부터 약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던 제 아내를 면전에 두고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쉽게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저 혼자만의 시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외딴 곳에 차를 세워두고 꼬박 3일을 차 안에서 잤습니다. 회사에 이틀이 넘도록 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고
행색도 꾀지지 하니 주변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동료들도 제 안부를 묻는데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 흔한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변한 듯한 아내의 모습에 걱정이 되었을 뿐인데 차에서 자는 3일간의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분노로 휩싸였죠. 엄마 없는 아이들의 모습 상상하기도 싫었지만 저랑 엄마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간 대충 정신을 차린 지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건물 주차장에서 기억해둔 그놈의 맞은편 차주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죠. 상황을 설명하고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요청했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감사한 그 블랙박스 자료를 받아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차에 타기도 전부터 그들은 이미 거의 헐벗고 있었어요. 소름이 끼쳐서 끝까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챙긴 뒤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죠. 정황을 설명했고 들고 온 자료까지 보여주니 변호사분께서는 지금 아내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한 파악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려면 경찰의 도움도 필요하고 세무조사 역시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물론 불륜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해주셨죠. 그런데 변호사분께 들은 그 말은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걸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조회해본 결과 자신이 가진 경제권으로 제가 번 돈을 몇 천만 원이나 그 이름 모를 곳에 퍼붓고 있었더군요. 거기다 제가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전에 아내가 소속된 업체는 경찰의 전원이 소환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칠판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교주 행세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몇억 원을 횡령해서 잠적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관계도 배신하고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난 데다 집 곳간까지 탈탈 털어쓴 미친 와이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단 1%의 고민도 없이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변호사를 다시 만나본 결과 사치품으로 나간 돈은 몰라도 이 신흥 다단계에 쏟아부은 돈은 정보 회수가 가능할 거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혼에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을 때 아내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더군요. 제가 차에서 몇 날 며칠을 잤을 때도 아내는 저를 찾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남자를 감히 집에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었을 때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고 저는 아내에게 긴 말 없이 이혼하자는 말만 건넸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더러운 족속이랑은 화내고 소리 지르며 감정 소모하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아내가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뭘 하든 관심 꺼달라고 했던 그녀가 이젠 반대로 제 발목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하지만 이미 선을 넘을 대로 넘어버린 와이프에게 저는 단 한 툴의 안쓰러움도 느껴지지 않았고 성가신 듯 아내를 밀쳐내고 무시했죠. 그런데 아내가 저더러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잠깐 사랑에 눈이 들었었나 봐.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길래 내가 너무 순진하게 믿었을 뿐이야 여보. 사랑, 순진,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족같았죠. 게다가 감히 남편 앞에서 사랑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죠. 더 이상 충격받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저를 매번 놀라게 만드네요. 아내는 모든 걸 잃어서 그런지 자존심조차 없더군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그간의 일을 줄줄 읊어내는데 솔직히 큰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요약하자면 젊은 남자와 알콩달콩 연애에 빠져서 거치장에만 중독되어 있던 그때 갑자기 경찰 일이 터지게 되고 횡령으로 한국을 떠난 사기꾼 대표 때문에 아내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데다가 그와 동시에 불륜남과의 연락도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마도 도망간 대표와 불륜남이 한 통속인 것 같다며 울분을 토해냈죠. 알고 보니 이런 케이스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긴 하나 봅니다. 젊은 제비 같은 놈들이 40, 50대 여자들을 꼬셔서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요소한 곳에 휘말리게 하나 보더군요. 경찰 측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는
이제 내용을 다 알았으니 자기도 한 명의 불쌍한 피해자로 봐달랍니다. 진짜 피해자가 여기 버젓이 있는데 내 앞에서 자기가 피해자니까 이해해달라고 떼를 쓰는 꼴을 보니 참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조금도 못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사기꾼들한테 흘렸던 말든 관심 없소. 중요한 건 네가 그 사기꾼들한테 마음 주고 돈 주고 다 주면서도 집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여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한테 이제 한 번만 더 용서를 강요하면 네가 빼돌린 몇 천만 원만 회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받아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다는 거 깨끗하게 인정하고 이제 우리 가족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그러자 이제와 가족 없이는 못 산다며 처량한 현모양적 코스프레를 하는 아내. 저는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 그런 모습조차도 한심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게 저와 아내의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 법원 방문도 끝마쳤어요. 아내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인지 더 이상 붙잡거나 떼를 쓰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뚝뚝 흘리던데 이제야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저지른 일이고 지나간 일인데요. 제 하소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풀이한 오늘을 기점으로 앞만 보고 살려고 해요. 뒤돌아 생각해봤자 마음만 아프고 화만 나지 저희 가족에게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훗날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하고